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3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정시험법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함량시험법, 답은 총칙, 답은 일반시험법, 답은 기기분석법. 여기서 공정시험법이라는 것은 폐기물 공정시험법의 주된 내용이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함량시험법이라는 파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온전극법에서 사용하는 이온전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온전극법에서는 세 가지 전극을 사용하는데 유리막 전극, 그리고 고체막 전극, 그리고 경막형 전극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액막형 전극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의한 구리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구리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죠? 발색되는 색깔, 그리고 측정하는 흑광도의 파장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구리 이온은 기억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니온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서는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서는 알카리성입니다. 알카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 하면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세트산 부틸이라는 추출 용매를 이용을 해서 추출한 다음에 440나노미터의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칼리성 황갈색, 답은이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리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알칼리성 황갈색, 아세트산 부틸이 추출 용매, 그리고 측정하는 파장이 440나노미터라는 것 정도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용 검출기 중에서 전자포형 검출기, 다시 말해서 ECD로 검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닌 것은 세 종류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갑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 분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따라서 답은 유황 화합물은 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채취 대상 폐기물 양과 최소 시료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대상 폐기물 양이 300톤이면 자,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300톤이면 얼마에 해당하죠? 최소 시료수는 30. 대상 폐기물의 양이 1000톤입니다. 1000톤. 1000톤이면 1000톤이 포함되니까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에 해당하니까 최소 시료수는 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 폐기물의 양이 2500톤이에요. 자, 그러면 2500톤은 여기 50에 해당하죠. 그리고 대상 폐기물 양이 5000톤이에요. 5000톤이 포함되니까 5000톤 이상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몇 개? 60개. 따라서 40이 아니고 50.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론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폐기물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싶으면 이 표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대상 폐기물의 양과 시료의 최소수는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대상 폐기물의 양이 1톤 미만이면 시료의 최소수는 6개, 1톤 이상 5톤 미만은 10개, 5톤 이상 30톤 미만은 14개, 3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은 30개,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은 36,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은 50, 5000톤 이상은 60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은 포함되는가,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 분석 시 사용하는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라는 것은 타는 성분, 그리고 조연성 가스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화성 산화물이에요. 따라서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 분석은 아세틸렌 또는 아세틸렌 1산화이질소 또는 아세틸렌 아산화질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산화이질소를 다른 말로
아산화 질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일산화 이질소 또는 아산화 질소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화성 산화물은 아세틸렌 일산화 이질소 또는 아세틸렌 아산화 질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를 정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과 그 목적이 잘못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가번 구연산 2암모늄 용액, 발색 보조제, 다음에 초산모틸은 구리 추출, 다음에 암모니아는 pH 조절, 다음에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은 구리의 발색. 자, 여기서 구연산 2암모늄은 구리를 정량했을 때 사용되는 시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8번에 보시게 되면 유리점검법에 의해서 pH 측정 시 정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죠. 자, pH 미터는 임의의 한 종류의 pH 표준 용액에 대해서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 5회 되풀이해서 pH를 측정했을 때 그 재현성이 갈로 이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5회 되풀이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5예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 나번.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도 5회와 플러스 마이너스 0.05가 이 내용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숫자 5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유리점검법에서 pH 미터 측정 시 정밀도는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5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49번 순수화물 500ml에 HCl 비중이 1.2, 99ml를 혼합하였을 때 용액의 염산 농도, 중량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산의 농도를 중량비로 계산했을 때 용질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여기서 용질 플러스 용매라는 게 뭐죠? 용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질이라는 것은 시약, 용매라는 것은 용질을 녹이는 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염산이 지금 얼마냐면 99ml예요. 따라서 ml를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을 곱합니다. 비중의 단위는 g/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99ml 곱하기 비중 1.2g/ml를 하면 g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자, 나누기 용질, 염산 99ml 곱하기 1.2g/ml 플러스 자, 물 500ml. 물의 비중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1.0g/ml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의 모든 단위를 뭘로 고쳤죠? g으로 고쳤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9.20% 그리고 웨이트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밀리리터로 주어지는 값을 여러분들이 비중을 사용해서 g으로 바꾼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피라는 밀리리터로 주어진 양이 나오면 비중을 곱하게 되면 또는 비중을 사용하게 되면 g이라는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 pH 값의 크기 순수로 pH 표준액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 답을 찾기 전에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했느냐면 수퍼인 7부옷의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산염 표준액, 프라는 것은 포탈산염 표준액,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표준액, 부라는 것은 붕산염 표준액, 그리고 탄은 탄산염 표준액, 숨은 수산화칼슘 표준액이에요. 자, 그리고 7이라는 것은 뭐냐면 7이라는 것은 pH 7을 나타내는 것은 인산염 표준액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찾아가면 되겠죠. 수퍼인 7부옷의 탄수음 이렇게. 그러면 자, 먼저 수산염 있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포탈산염, 수퍼인, 인은 없어요. 인산염은 없어요. 그죠? 그럼 7부, 붕산염. 그리고 탄산염 없어요. 그 다음 수산화칼슘. 그러면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액을 나타냈을 때는 수퍼인 7부옷의 탄수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시료 축소 단계에서 원축 꼭지를 수직으로 눌러서 평평하게 한 후에 부채꼴로 4등분해서 일정 부분을 취하고
적당한 크기까지 줄이는 방법은, 그러면 시료를 축소하는 방법은 한 번에 2분의 1씩 축소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따라서 51번의 핵심은 원추 꼭지. 자, 그리고 부채꼴로 4등분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부채꼴로 4등분 해서 2분의 1씩 축소하는 방법은 원추 4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할 방법 3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구획법. 구획법은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그럼 몇 개의 덩어리가 나오죠? 20개의 덩어리. 그럼 구획법. 교사법은 원추형 육면체 원추로 쌓기. 원추 4분법은 원추형 부채꼴로 4등분. 그래서 교사법이나 원추 4분법은 한번 우리가 시료를 분할했을 때 2분의 1씩 시료가 축소되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2번. 온도에 영향이 없는 고체 상태의 시료의 시험 조작은 어느 상태에서 실시하느냐? 자, 온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서는 상온 상태에서 실시하죠. 우리가 상온이라고 하면 15에서 25도씨. 그래서 상온. 반면에 팁에도 있는 것처럼 온도에 영향이 있는 시료는 표준 온도. 일반적으로 온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서는 상온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안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클로라민 T와 피리딘 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서 나타내는 색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가 시안에 관계되는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분석 방법, 그리고 pH, 그리고 정량 한계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pH 이하의 산성,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620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1mg/L. 그리고 이온 점검법은 pH가 12에서 13의 알칼리성, 그리고 전이차로 측정하고 정량 한계는 0.5mg/L. 연소 흐름법은 우리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유사하죠. 산성 상태고 청색, 그리고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 측정 파장은 620나노미터, 그리고 정량 한계는 0.01mg/L.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 흐름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3가지에 관계되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발색되는 색깔을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20나노미터니까 청색, 라번이 정답이에요. 분석 방법도 상당히 잘 나오고 시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 시 정량 한계로 틀린 것은 구리는 0.001mg, 구리가 잘못된 내용이죠. 0.002입니다. 나번에 카드뮴은 0.001mg, 다번에 수온은 0.001mg, 다번에 납은 0.001mg.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0.001mg의 정량 한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구리입니다. 0.002.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인 및 PCB의 실험에 사용되는 정발 농축 장치의 종류는 여기서 PCB라는 게 뭐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그러면 유기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단시 우리가 농축 장치를 사용하고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데르나 다니시형도 쓰고 회전 정발 농축기도 쓰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답은이 정답이죠.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면 액체 시약의 농도에 있어서 황산 1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옳은 것은 여기서 1 플러스 10에서 1이 황산, 10이 뭐죠? 용매가 됩니다. 그러면 황산 1ml에 그러니까 황산 1ml와 그리고 물 10ml를 혼합해서 총 얼마죠? 전체가 11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11용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니까 물 앞에 있는 건 황산이에요. 그래서 황산 1ml, 물 10ml를 혼합, 라번이 정답이 돼요. 그죠? 반면에 1대 10이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근데 1에서 10이라고 하면 화살표가 나와 있으면 황산 1ml에 용매를 가해서 전체를 10ml로 만드는 것을 1에서 10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강도의 강도 IT가 입사강의 강도 I0의 10%라면 흑광도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흑광도 A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지금 IT가 입사강 I0의 10%라고 했으니까 I0라는 값이 입사강의 강도가 몇 %냐면 100%예요. 이 100%의 10%니까 IT라는 값이 투사광의 강도가 되는데 이 값이 10%예요. 그럼 투과도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0.1, 10%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흡수율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투과율로 바꿔야 돼요. 투과율과 흡수율을 합치면 100%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과율은 100에서 흡수율을 빼면 투과율. 따라서 투과도는 투과율을 퍼센트를 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흡수율이 주어지면 투과율로 바꿔서 대입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출 시험의 결과 산출 시 시료 중의 수분 함량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함수율 85% 이상인 시료에 대해서 갈로를 곱해서 계산된 값으로 한다. 그러면 보정 계수를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함수율이 85% 이상이면 고형물이 몇 %예요? 15%예요. 그러면 15%니까 15 나누기 시료의 고형물. 시료의 고형물은 100- 시료의 함수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15 나누기 100- 시료의 함수율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율이 85%일 때 고형물은 15%. 그래서 공식에 나와 있는 15라는 게 기준치 고형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준치의 고형물을 했으니까 시료의 고형물을 나눠주면 되죠. 근데 함수율로 주어지니까 고형물은 100- 시료의 함수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시라는 게 뭐냐면 지시라는 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인화물 및 황화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의 검출기는 자, 인과 황화물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뭐냐 이 말이겠죠. 자, 답안에 보면 불꽃 광도 검출기 FPD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번에 고상 폐기물이라고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몇 % 이상이죠? 15% 이상. 그러면 5% 미만은 뭐예요? 액상. 고상은 15% 이상. 그러나 번 상호는 15에서 20도가 아니고 15에서 25도씨, 시로는 1에서 35도씨. 가번에 감압도는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HG죠. H2O가 아니고 HG 이하. 라번 항량으로 될 때까지 강렬한다 하면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강렬할 때 전후무게 차이가 매그램당 0.3mg 이하.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제4과목 복귀입니다. 자, 61번 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종 처리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 사후관리 이용 보증금 산출 시 합산되는 소요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 매립시설 주변에 환경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 다음에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체크를 먼저 하세요. 따라서 포함되는 비용은 매립시설 주변에 환경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실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단형 매립시설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세 가지를 더한 거거든요.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등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그리고 매립시설 주변에 환경오염 조사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이 포함이 돼요.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조건에서는 소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관리 기준 중 공동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동 개척 장비에 사용하는 기록지는 갈로 보존해야 된다. 다만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측정기계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굴뚝 자동 측정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 데이터를 저장 매체에 기록,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면 대부분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존 기간이 보통 얼마라고 그랬어요? 3년. 따라서 3년 이상이 정답. 대부분이 우리가 3년이니까 보존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의료 폐기물 중에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되어 있어요. 답은 일회용 주사기, 답은 수액 세터, 답은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답은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일반적인 폐기물이 아닌 게 몇 번이에요? 라번이죠, 라번. 그래서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 아니고 뭐예요? 손산성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4번에 보면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량이 1일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오염물질의 측정 주기 기준은 자, 1일 2000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외의 오염물질이에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에서는 매일 1회 이상. 그죠? 자,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외의 물질은 주 1회 이상. 그래서 매일 1회, 주 1회. 4번이 정답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COD는 매일 1회 이상.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외의 오염물질은 주 1회 이상.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변경 허가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처분업인 경우입니다. 답은 처분 대상 폐기물의 변경, 답은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답은 운반 차량, 임시 차량은 제외, 운반 차량의 정차, 그리고 폐기물 처분 시설의 신설.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변경 허가 사항에서는 카와 다와 라번 외에 폐기물 처분 시설의 소재지 변경, 매립 시설의 제방 정개축, 허용 보관량의 변경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는 아주 중대 사유죠.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이 나와 있으며 무조건 한국환경공단이 정답이죠. 폐기물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라번이 있으니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68번 폐기물 에너지 회수 기준에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했어요.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 자, 여기서 고위 발열량이 아니고 저위 발열량을 기준해서 킬로그램당 얼마의 발열량 이상이죠? 3000kcal 이상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회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000kcal 이상, 그리고 에너지의 회수 효율이 75% 이상,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에너지 회수에 이용할 것. 따라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갑은 자신의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해서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답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서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은 수집이나 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가 휴업 같은 경우에서는 2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0번도 상당히 중요하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갑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허가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답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이 되면 끝이에요. 기간하고는 관계없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그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를 봅시다. 5년. 그리고 답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형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예요. 자, 따라서 정답을 놔버리죠.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팁에 암기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 자, 집행유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들어가요. 그러면 5년.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5년. 이 집행유예나 벌금형보다 약간 더 중대사항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실형이나 취소라는 말. 실형을 내가 선고받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10년. 자, 그리고 이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또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파산 선고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파산 선고는 기간이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서도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 선고는 기간과는 관계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5년이 지나야 되고 실형이나 취소에 관계되는 것은 10년이 지나야 되고 파산 선고는 복권이 되면 되는 거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이에요. 그러면 규모 미만의 소각시설은 몇 킬로그램이 될까요? 25kg. 그래서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갑은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맞죠? 답은 처리란 폐기물의 중간한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소각, 매립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답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 처리 시설과 최종 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답은 사업장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예외가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에 관계되는 정의는 환경부령,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번에 처리라는 정의가 잘못됐죠. 처리라는 것은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우리가 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에 따라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지, 관리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니까 나번이죠. 그래서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상의 처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4번에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폐기물 처리업자가 설치 운영을 합니다. 갑은 시멘트 소속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시멘트 소속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해당하죠. 나번에 매립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의 매립시설. 자, 우리가 매립시설은 일반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따라서 15만. 그리고 답은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맞습니다. 답은 1일 처분 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서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 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 그래서 소각시설은 50톤 이상인데 여러 개가 발생되는 경우에서는 토탈에서 50톤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번과 답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번이 정답.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갑은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매립 소각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립 소각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입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제한을 한다는 거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폐기물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 자,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번에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 방식 등을 개선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수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수입을 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6번,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처리 금지 명령을 하여하는 경우에 그 처리 금지를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얼마가 되죠? 최대 과징금은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부과되는 벌칙 기준은 얼마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가장 중대사항이니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죠. 7년 이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번이 정답. 가장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로 틀린 것은, 가번 시간당 처분 능력이 300kg 이상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300kg이 아니고 600kg이에요. 다음에 멸균 분쇄시설은 시간당 처분 능력이 100kg 이상. 다음에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
사료화나 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일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의 시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설이 사료화 시설의 설치 검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가번 혼합 시설의 적절 여부, 다음에 가열이나 건조 시설의 적절 여부, 다음에 발효 시설의 적절 여부, 다음에 사료화 제품의 적절성. 자, 따라서 답은 지금 사료 저장 시설의 적절 여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발효 시설이 아니고 사료 저장 시설.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고. 자,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0번도 중요하죠.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중간 처분 시설인 기계적 처분 시설과 그 동력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 용융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맞습니다. 답은 압축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죠. 답은 절단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답은 응집 침전 시설은 동력이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여기에서 응집 침전 시설이라는 것은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적 처분 시설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기계적 처분 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라번이 틀렸고, 자, 라번에서 용융 시설과 압축 시설, 절단 시설 외에도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파쇄 분쇄 시설이죠. 파쇄 분쇄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 침전 시설 대신에 파쇄 분쇄 시설이 들어가면 빠르게 설명된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간 처분 시설에서 기계적 처분 시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처분 시설, 그러니까 중간 처분 시설의 종류들을 우리가 쭉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계적 처분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지 문제가 출제됐을 때 보다 쉽게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출제가 워낙 자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처분 시설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